지영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지영이가 미쳤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석 달이나 됐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니?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묘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삽을 들고 미친 듯이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파고든 흙과 손바닥에 생긴 물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이 무덤 속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를 말리려는 손길도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삽질하는 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고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화답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며 내 팔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영이가 미쳤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석 달이나 됐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니?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밤 나를 괴롭혔던 그 악몽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 땅속 깊은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누군가의 절규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월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온몸이 뜨거워졌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흙더미가 점점 높아지면서 관의 모서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의 크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고 무엇보다 관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놀란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 관 위에 다른 뭔가가 있다고?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삽을 내려놓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작은 상자에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흙과 이끼로 덮여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악몽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여기에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정신적 충격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고 있었고 묘지의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밝혀질 진실들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가족의 겪은 일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홀로 아버지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의 냄새, 은은한 담배 향, 그리고 아버지만의 그 특별한 채취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아버지가 평소에 항상 지니고 다니시던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표지가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겨보자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지영이는 특별한 아이다.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내가 12살 때 적힌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 무언가를 호소하는 꿈, 땅 속에서 들려오는 도움의 목소리들을 듣기 시작했던 그때 말입니다. 지영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그 특별함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내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미안해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더 넘겨보자 아버지의 기록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심각해졌습니다. 지영이의 꿈이 현실과 연결되고 있다. 어제 지영이가 꾼 꿈 속의 할머니가 실제로 그날 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지영이가 또 악몽을 꿨다고 한다. 누군가가 땅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꿈이라고. 그 누군가가 혹시 소인은 아닐까? 내가 묻어둔 과거가 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소희의 일이 결국 지영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평생 숨겨온 죄책감이 딸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하나? 김소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속에서 자주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김소희였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월의 비는 차가웠고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습니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커져가는 의문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갑자기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의사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았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슬픔에 잠겨 있어서 자세히 묻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사의 표정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것입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기록해 둬야겠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지영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하다. 소영이가 아직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기 때문이다. 소영.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김소희와 소영. 이 두 이름이 아버지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복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내가 요청을 하자 표정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박성호 환자분의 사망 진단서와 관련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박성우 환자분의 기록이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요. 누락이라니요? 어떤 부분이 누락된 거죠? 사망 당일의 응급실 기록과 부검 관련 서류가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초기 입원 기록만 남아 있고 그 이후의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요. 나는 접수대에 기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리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그때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김 과장님 말씀이시죠? 그분은 지난달에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정근 가셨어요. 사전 공지도 없이 급작스럽게 떠나셔서 직원들도 모두 놀랐거든요.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철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회색빛 풍경이 마치 내 마음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의료 기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 의사도 갑자기 사라졌고요. 전화 너머로 오빠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네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모든 일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상한 거라고요.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오빠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혼자 아버지 방에 앉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수첩에서 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그 구절 말입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겨두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책상 서랍, 침대 밑, 심지어 책들 사이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확인해라. 하지만 절대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하거라. 위험할 수 있다. 아빠, USB를 노트북에 꽂자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MP4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촬영 날짜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 순간 갑자기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파일을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려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는데 말입니다.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고 이런 늦은 시간에 방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열쇠로 자물쇠를 따려고 하는 듯한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일일이에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처럼 말입니다. 복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고 나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에 우리 동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30분 후 관리소에서 온 답변은 더욱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상하네요. 11시경 CCTV 영상이 정확히 10분간 끊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하필 그 시간대만 문제가 생겼네요. 또 다른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점심때 엄마와 만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는데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이상한 말 하나 해도 될까? 어떤 말씀이세요? 아버지, 장례식 때 낯선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 내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자요? 키가 크고 날씬한데 검은 코트를 입고 있더라고.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금세 사라져버렸지. 엄마의 묘사는 내가 악몽에서 반복적으로 본 여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얼굴을 보셨어요? 아니, 너무 멀리 있었고 선글라스도 끼고 있어서.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 마치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그날 저녁 나는 장례식 때 찍은 모든 사진들을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가족 사진들, 조문객들의 모습, 장례식장 전경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장례식장 앞마당을 멀리서 찍은 사진에서 주차장 근처 나무 그늘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긴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들고 동네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전문 장비로 사진을 최대한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원본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더 이상은 어렵네요. 하지만 조금 더 선명해진 사진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목에 특이한 팔찌가 보였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섬세한 팔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그 팔찌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지갑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여자의 손목에도 똑같은 팔찌가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영원히 사랑한다. 성호, 김소희. 아버지 수첩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호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에 나타났던 그 여자가 김소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김소희 사이에 특별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김소희는 정확히 누구인가, 왜 아버지의 장례식에 그 여자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숨겨진 모든 진실을 밝혀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나는 시골에 계신 영희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이모는 우리 집에서 20년 넘게 가정부로 일하시며 가족처럼 지내왔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계셨는데 혹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이모의 집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가을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고 논밭에서 나는 흙냄새와 익어가는 벼의 향기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 지영이 아니니. 이런 먼 곳까지 어쩐 일이야? 이모는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반겨주셨지만 표정에서 무언가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이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지영아, 죽은 사람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아. 이모도 뭔가 알고 계시는 거죠? 한참을 망설이던 이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여주시면서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하나 했지. 어떤 실수요? 김소희라는 여자를 만난 거야. 내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김소희에 대한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소희가 누구입니까? 이모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야. 소희는 같은 학교 후배였어. 아버지보다 3살 어린 예쁜 아가씨였지. 그래서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연인 사이였어. 하지만 소희가 임신을 했어. 그때가 1998년이었지. 1998년. 내가 무덤에서 본 바로 그 연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지고 결혼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 할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셨어. 집안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소희를 다른 곳으로 보냈어. 시골의 미혼모 시설로. 아기를 낳고 입양 보내라고 했지.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희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 나는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쥐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거든. 출산 중 대출혈로 소희가 죽고 아기도 함께 세상을 떠났지.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 그럼 김소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군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소희와 아기를 화장해서 작은 유골함에 담아뒀어.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 내 엄마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소희를 그리워했어.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덤에서 발견될 김소희의 유골함,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죄책감 말입니다. 그런데 이모, 그럼 장례식에 나타났던 여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김소희와 같은 팔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장례식에 그런 여자가. 네, 엄마도 보셨어요. 검은 옷을 입고 멀리서 지켜보던 여자가 있었다고. 이모는 한참을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영아, 이걸 봐.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로 쓰여진 편지들로 노란 봉투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소희의 언니가 보낸 편지들이야. 소희가 죽은 후에도 계속 너희 아버지를 원망하며 보낸 편지들.
편지 중 하나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박성호,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소희는 당신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당신은 체면 때문에 소희를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편지 끝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소영. 김소영이 김소희의 언니라는 겁니까? 그래. 소희보다 5살 많은 언니였어. 그리고 이 편지들이 언제부터 오기 시작했는지 아니? 바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였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영은 너희 아버지가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수를 꿈꿔왔어. 그럼 아버지 사고도. 이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이건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돼. 특히 내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왜요? 소영이 아직도 살아있고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편지를 보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왔거든. 이모는 마지막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이 소희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도 소희처럼 고통받게 만들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김소영이 나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에 나타난 여자가 바로 김소영이라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소희의 팔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영뿐일 테니까.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이모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존재가 우리 가족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것도, 담당 의사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이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희 이모에게서 돌아온 후 나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김소영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무덤에 김소희의 유골함이 함께 묻혀 있는지 말입니다. 이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유골함이 아버지가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의 증거일 것입니다. 결국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늦은 밤 나는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작은 삽과 손전등,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호신용품까지 가방에 넣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이런 밤중에 왜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라고만 답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서 아버지의 묘비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 박성호의 묘라고 새겨진 글자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아빠가 평생 숨겨오신 비밀을, 그리고 아빠를 괴롭혔던 그 무게를 이해하고 싶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팠습니다. 흙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계속 파다 보니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관의 윗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관 위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작은 유골함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소희 1975-1998 영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김소희의 유골함이 아버지와 함께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 이모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밑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딸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빠가 평생 숨겨온 죄책감의 무게를, 그리고 소희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말이다. 하지만 지영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소영이 아직도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내 악몽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아빠는 알고 있었다. 소희의 영혼이 너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열쇠는 아빠 사무실 금고 열쇠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하지만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 소영이 지켜보고 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내 안전을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있나요? 갑자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나무 그늘에서 나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김소영입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차가운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딸이군요. 아버지와 똑 닮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군요. 용감하네요. 아니면 무모한 건가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 김소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변명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김소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익숙한 은색 팔찌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팔찌, 소희가 죽기 전까지 차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선물했던 것이죠. 소희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나는 뒤로 물러서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전화는 소용없어요. 여기는 전파가 잘 안 터지거든요. 김소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휴대폰에는 통화 불가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복수입니다. 박성호가 내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딸도 똑같이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소영과 마주선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김소영 씨, 저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임? 김소영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박성호의 피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고요. 그 모든 것이 내 동생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김소영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묘비의 등이 닿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사고가 아니었군요. 물론이죠. 내가 3년을 준비한 완벽한 계획이었으니까요. 김소영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이었는데 안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무색무취의 독성 물질입니다. 자동차 에어컨 필터에 조금만 발라두면 운전 중에 서서히 의식을 잃게 됩니다. 마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처럼 보이죠. 나는 공포에 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소희가 죽던 날 나는 병원에 있었어요. 내 동생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소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김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성우 오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날 버렸을까? 라고 했어요. 내 동생은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박성우를 찾아내고 그의 행복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다짐했죠. 김소영이 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쉬운 복수였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해할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박성우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내가 몰래 지켜봤거든요. 그때가 바로 복수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가 손전등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김소영이 순간 당황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굴러서 그녀로부터 거리를 벌렸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오빠가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를? 영희 이모가 전화했어. 네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김소영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면서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박지영. 너도 결국 소희처럼 될 거다.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소희와 김소영의 이야기,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살해당한 거야?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김소영이 직접 인정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김소영은 3년을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숨겨놨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오빠, 아버지 사무실에 가봐야겠어요. 아버지가 증거를 남겨뒀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고 아버지가 준 열쇠로 열 수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소영이 보낸 협박 편지들, 아버지가 비밀리에 조사한 김소영의 신상 정보,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있었습니다. USB를 재생해 보니 김소영과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우, 드디어 만났군요. 소영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놀랐나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소희, 이든 정말 미안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후회? 그게 다인가요? 내 동생은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당신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말이에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오빠가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김소영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빠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감췄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이 완전히 뒤엉켜 있었습니다. 소파는 뒤집어져 있었고 책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급하게 안방으로 뛰어갔지만 엄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자식들에게 너희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너희 행동에 달려 있다. 내일 밤 12시 소희가 죽었던 그 병원 옥상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김소영.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김소영이 이제 엄마까지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지영아,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명백한 납치야. 안 돼요, 오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김소영의 요구대로 할지 말입니다. 결국 나는 결정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밤 나는 약속 장소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병원은 25년 전 김소희가 죽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폐쇄되어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자 김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의자에 묶여 있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 지영아, 왜 왔니? 도망가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감동적인 모녀 상봉이군요. 김소영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엄마를 풀어주세요. 원하는 건 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김소영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소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말이죠. 사진 속의 김소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희는 마지막까지 당신 아버지를 믿었어요. 돌아와서 자신과 아이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건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김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임신시켜놓고 집안 반대가 있다고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소영 씨, 복수는 또 다른 불행만 만들 뿐이에요. 소희 씨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소희가 뭘 원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옥상을 휘몰아쳤고 어디선가 여자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그만해. 김소영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있는 거야?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언니, 복수는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김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소희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야. 성우 오빠는 날 사랑했어. 단지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목소리, 악몽에서 들려오던 그 속삭임이 바로 김소희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소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언니가 널 위해서 한 거야. 언니, 이제 그만해. 모두 놓아줘.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었고 김소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간 품어온 증오와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나는 재빨리 엄마의 밧줄을 풀어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지영아, 괜찮다. 김소영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경찰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소영은 체포되었고 아버지 살인 혐의와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녀는 깊은 후회를 표했고 정신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우리는 김소희와 아기의 유고를 제대로 된 곳에 안장해 드렸습니다. 아버지와는 별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방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지영이에게 최후의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일이 끝났을 것이다. 소영이의 복수도 소희의 원혼도 모두 해결되었겠지. 하지만 딸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 사실 내 무덤 파기 능력,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소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소희도 너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아빠가 처음 소희를 만났을 때부터 특별함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너는 소희와 아빠 사이에 태어난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태어나기 전 아빠와 소희 사이에는 이미 하나의 인연이 있었다. 내 엄마가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어야. 아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 엄마도 진심으로 사랑했다. 단지 젊은 이 시절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었을 뿐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아빠와 소희 사이에는 이미 하나의 인연이.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나는 급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봤습니다. 내 출생일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소희가 죽은 날짜와 계산해봤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김소희가 죽은 것은 1998년, 내가 태어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소희가 죽기 전에 다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살아남아서... 아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는 분명히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 우리 DNA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왜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오빠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가 맞았지만 어머니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내 진짜 어머니는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르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특별한 아이라고 부르셨던 이유, 내가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김소희의 영혼이 유독 나에게만 말을 걸었던 이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김소영이 왜 나를 해치려다가도 망설였는지, 왜 마지막에 무너져 내렸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오겠습니다.